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적 분석입니다. 곧 이제 우리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개념 및 종류를 한번 보면, 자,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영업실적, 재무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재무보고의 핵심적인 형태더라. 그래서 회계학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통상 1년 주기로 작성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손익계산서가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고 현금흐름표가 있더라라는 거죠. 재무상태표가 뭐냐? 일정 시점, 어떤 스팟의 개념이다. 그죠? 일정 시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뭐 T자 계정하면 자본, 부채, 자산. 그죠? 그래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나타내어 준다라는 거죠. 이 회사에. 그래서 총 자산은 곧 총 자본이다. 그래서 자본이란 건 타인 자본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그래서 여기 자본과 부채라는 것이, 부채가 타인 자본, 자본이 자기 자본. 그죠? 두 개를 합한 것이 총 자산, 쪽 총 자본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기간, 플로우의 개념이다. 그죠? 플로우의 개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스팟,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 자본, 부채가 얼마냐인 거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기간 동안의 기업의 영업 성과를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일단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차감하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이익을 더해주고 영업 외 손실을 차감해주면 우리가 이제 경상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경상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경상이익. 그러면 이 경상이익에서 또 특별이익을 더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특별 손실을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란 게 나오죠.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여기에다가 법인세율을 고려해주면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당기순이익.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값들이, 그죠? 다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기업의 영업 성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매출이 얼마고, 결론적으로 이익이 얼마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가 계산할 때도 이런 값을 갖다 써가지고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뭐냐?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당기순이익 있죠. 요거의 사용 용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계산서니까요. 어떻게 썼는지니까. 결국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주로 이제 두 가지죠. 이익은 내부 유보하든가 사내 유보라고 표현 많이 하죠. 사내 유보하든가 아니면은 배당해 주든가 주주들한테. 이 두 개로 쓰이죠, 주로. 그죠? 사내 유보 배당인데 어쨌든 사용 용도를 나타낸다. 그다음에 이제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과 그 사용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금흐름표. 이렇게 네 가지 개념 그냥 한 읽어두시고, 원래 이제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 안에 각종 이제 회계 항목들 막 이런 것들 있는데요. 우리가 뭐 회계 시험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을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그런 걸 낸다, 그럼 뭐 틀리라고 낸 문제죠. 이 시험 특징상 여러분들 어느 시험을 치더라도 협회 시험을 치면 한 5문제에서 10문제는 와, 이 뭐지? 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변별력을 주려고 낸 문제인데요. 그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틀려주는 게 예입니다. 우리가 100점 맞으면 출제자분들이 마음 상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 80점, 이렇게 안정적인 80점 합격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정도 넘어가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재무비율 분석이죠. 요거 뭐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입니다.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재무비율 분석할 때 크게 네 가지, 그래서 수익성, 그 기업의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수익성은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목표가 뭐냐,
잉여가치, 즉 수익 창출 능력을 보는 겁니다. 수익 창출 능력. 뭘로 볼 거냐? 총자본 이익률이라고 있습니다. ROI라고 하죠. 이 영어까지죠. 예, ROI.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총자본, 총자산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그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있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대표적인 걸 이제 보여주고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이 정도를 이제 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그냥 본인이 만들어내도 돼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느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고. 그다음에 안정성. 자, 분석 목표. 부채 상황 능력이라든지 경기 변동 대처 능력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얼마나 안정적이냐, 변동에. 이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느냐. 그죠? 또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 비율, 이제 비유동 비율, 같은 말로 고정 비율이라고 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성. 그러니까 기업 자산의 활용 정도, 효율성의 어떤 이야기, 활동성.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총자산, 결국 이제 매출액, 그러니까 이 총자산을 가지고 몇 번을 활용해 가지고 이 매출액을 달성했느냐. 총자산의 어떤 활용 효율성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마찬가지. 이 고정자산을 가지고 이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을 얼마나 이렇게 활용했느냐, 잘 활용했느냐. 그죠? 그런 효율성. 그래서 고정자산의 어떤 많고 적음을 과하고 과소함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 말 그대로 재고자산을 얼마나 잘 또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이 매출을 달성했느냐라는 부분 판단 지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 기업의 성장 정도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가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냐,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냐,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냐.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공식입니다. 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알려드린 건데 이거를 외우는데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모, 수익성 지표는 네모 이익률입니다. 100%예요. 100%. 네모 이익률입니다. 무슨 이익률이잖아요. 다. 그죠? 이익률은 분자가 당기 순이익입니다. 대표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뭘로 나눠? 네모로 나눈 겁니다. 네모로. 다시. 수익성 지표는 네모 이익률이고요. 이익률은 당기순이, 분자는 무조건 당기순이익이고 분모는 네모입니다. 예외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영업이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영업이익이에요. 나누기 이제 매출액이겠죠. 그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총자본 이익률은 뭐겠어요? 총자본 이익률이니까 당기순이익 나누기 총자본. 자기자본 이익률은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매출액 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공식이죠. 완전 공식. 다음에 이제 안정성은 안타깝게도 그런 공식이 없어. 이거는 그냥 무슨 다 비율이에요. 비율. 안정성은 무슨 비율. 공식은 없어. 다음에 이제 활동성, 회전율이잖아요. 회전율은 역시 마찬가지 네모 회전율이야, 결국. 얼마나 활용을 잘했느냐. 네모 회전율. 분자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이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번을. 그건 네모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고정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고정자산.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재고자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성 지표는 잠깐만요. 쓸 데가 없어서. 성장성. 얼마나 증가한 거잖아요. 네모 증가율이라는 것은 단기 네모 빼기 지난번 정기 네모 나누기 전기 네모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러잖아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어. 그럼 이거 얼마나 올라? 몇 프로 올랐냐 했을 때 1,100원 빼기 1,000원 나누기 1,000원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 하면 이거 10% 올랐다. 요거 사실 시기라기보다는 네모 증가율 성장성이니까 네모 증가율은 단기 네모 빼기 정기 네모 나누기 정기 네모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처럼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깔끔해지지 않나요? 이제 뭐 마음에 좀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익성 비율입니다. 수익성 비율
네모 이익률은 그죠? 당기순이익 나누기 네모입니다. 그래서 총자본 이익률 같은 말로 뭐 총자산 이익률 그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거다. 근데 당기순이익 나누기 총자본인데 이렇게 한번 식을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날아가니까 사실 식이 똑같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한다고 했죠. 다음에 매출액을 총자본으로 나눈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총자본 회전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ROI는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본 회전율과 같다. 이렇게도 한번 식을 유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매출액 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고.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가 자기자본 이익률이 12.5%, 매출액 수익이익률이 8.4%, 자기자본이 45만 원일 경우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식을 일단 아는 식을 적어 계산 문제 풀 때는 일단 관련 식을 적어 놓습니다. ROE라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뭘로 나눈 거예요?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자기자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걸 보니까 매출액 순이익률이 나왔죠. 그러면 아차, 요거는 이렇게도 변신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있는 숫자 ROE. 계산 문제 할 때는 백분율은 무조건 소수점으로 고쳐서 넣으세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ROE는 0.125. 당기순이익은 없고 매출액도 없는데 요게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이게 얼마? 0.084 곱하기 매출액 구할 값 X고 자기자본 얼마? 45만 원. 자, 요거. 그러면 이제 변수가 하나니까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0.125는 그러면 이거 내려가면 0.125 나누기 0.084 곱하기 45만 원 하면 X값 나온다, 그죠? 그렇게 구하면 계산기 눌러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약 66만 9,643원 나옵니다. 약 이렇게 하면 X값은 66만 9,643원. 이게 아마 올림 했을 거예요. 반올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액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런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90점 이상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음에 총 부채 1,000억, 영업이익 100억, 자기자본 800억, 당기순이익 120억, 매출액 2,000억 원일 경우 수익성 비율이 가장 큰 값은 수익성 비율 중에서 우리 수익성 비율 이런 문제 사실은 거의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죠. 실제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푸는데 자 볼까요? 그러니까 각 항목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총자본 이익률,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그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요 4개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ROI라는 것은 일단 당기순이익 일단 식부터 다 적어놔 볼까요? 당기순이익 나누기 총자본 다음에 ROI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자,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은 지금 얼마? 120억. 120억. 억은 생략할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총자본. 총자본은 총부채가 1,000억이고 자기자본이 800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타인자본 1,000억, 자기자본 800억. 즉 총자본은 1,800억. 그러니까 120 나누기 1,800. 그죠? 당기순이익 120. 자기자본 800, 당기순이익 120, 매출액 2,000,
100억 2천. 그다음에 영업이익 얼마예요? 영업이익 100억. 영업이익 100억, 매출액 2천. 그럼 제일 큰 값은 뭐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죠? 분자는 이 세 개가 같은데 분모가 이게 제일 작으니까 이게 제일 큰 값이다. 그죠? 딱 봐도 계산 안 해야 된다. 이건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 이 식을 다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완벽하죠. 뭐 이쪽 파트에서는 다 공부하신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안정성 비율입니다. 안정성 비율은 무슨 비율이라 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사실 시험에 좀 이제 쉽게 나올 때는 이런 거 이제 구분하는 거 나와요.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수익성 지표가 아닌 거, 뭐 안정성 지표가 아닌 거, 성장성 지표 아닌 거. 그리고 구분할 때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공식대로 구분하시면 쉽다고 그죠?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이 이제 말 그대로 유동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나누기 자기 자본. 즉 이제 부채와 내 자본의 비율인 거죠. 그게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비율, 비유동 비율은 이제 고정 자산과 자기 자본의 비율. 고정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본, 고정 자산 얼마냐입니다.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을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이자 보상 비율은 일단 1보다 커야 되겠죠. 왜?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영업비용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 와, 그럼 완전 생적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이다. 요거 좀 잘 알아두시라. 그리고 어쨌든 무슨 비율들, 식 요거는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비율입니다. 활동성 비율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무슨 회전율. 그래서 매출액 나누기 무슨이다. 그래서 분자가 매출액이다라는 거 활동성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값들이 몇 번이나 활용되었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분자는 매출액이니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사용될 거고, 그죠? 분모는 뭐 총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정자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재무상태표에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값들이 사용된다, 그죠? 자산 항목을 표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 총자산 회전율, 고정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그래서 식이니까 몇 회다 이런 회가 나온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총자산 회전율. 그래서 기업이 그 매출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총자산을 몇 번이나 활용했느냐, 그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정자산을 얼마나 활용을 잘 했느냐. 그래서 이 고정자산이 과소한지 아니면 과도한지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율 가지고.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자산의 판매 활동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율이 높으면 이제 재고자산을 더 그러니까 빨리 판매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더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매출액이 만약에 매출액을 갖게 놨을 때 재고자산이 작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럼 값이 크게 나오니까, 그죠? 재고자산이 작다. 재고자산이 작다는 이야기는 빨리빨리 팔리니까 더 생산해라, 그죠? 반대로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으면 이제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이제 좀 생산을 좀 줄여라.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성장성 비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장성 비율은 전기 대비로도 이제 하지만 우리 또 이제 상대적 어떤 비교를 위해서 산업평균 대비도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달보다 잘했다, 뭐 작년보다 잘했다도 중요하지만 잘했어. 근데 만약에 다른 기업보다 동일한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보다는 못했으면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평균 대비도 좀 이렇게 필요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하면 이제 그죠? 단기, 정기 뭐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을 거의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자산 증가율은 어떤 기업 규모에 대한 이야기겠죠. 기업 규모가 증가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영업 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매출액 증가율은 뭐 당연히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시장가치 비율 분석입니다. 시장가치 비율 분석. 그래서 뭐 PER이라든지 PBR, 뭐 PCR, PSR 이런 거 이제 그 개념 그냥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어를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면 이 P가 프라이스의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죠. 주가. 다음에 이제 그러면 E는 이제 earning이거든요. earning. AR. 그죠? earning. 그래서 이익이란 거죠. 수익. R은 이제 ratio. 그러면 P 뭐 여기 밑에 있는 BR이다. 이거 이제 북. 이건요, 북. 그래서 프라이스 이제 주당 순자산 비율이고. 그죠? 다음에 뭐 PSR. 다음에 PCR, C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주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비율이고. 그죠? PSR, 세일즈, 주가 매출액 비율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운다라기보다는 요렇게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좀 더 구분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 우리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해냈다, 그죠? 단기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단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 그거를 주당 가격으로 이렇게 주당 가격 나누기 EPS입니다. 그게 PER이에요. 그래서 PER이 높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높든가 상대적으로 높든가 아니면 주당 순이익이 낮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PER이 높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업의 성장성을 높이 보고 있다. 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성장성을 높이 보고 있으니까. 그죠? 높고. 아니면은 이 기업의 수익성이 지금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두 개. PER이 높다는 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었고. 식 외우세요. 다음에 근데 PEGR이라는 게 있어요. PEG 레이쇼인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 PER을 연평균 EPS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PER이 그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PER이 그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고안된 지표다. 그래서 PER만 가지고는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 이게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애매하니까 또 보완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BR 주당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 주당 이제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나누기 발행 주식수 BPS. 그래서 주가를 BPS로 나눈 값이다. 주당 순자산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PCR. 제가 캐시플로우라고 했다고요. 가운데 C. 주가 현금 흐름 비율입니다.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나누기 발행 주식수가 되겠고. 자, 순수히 주당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인지. 네, 그죠?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인지입니다. 그래서 해석 좀 중요한데 PER은 낮은데 PCR이 높은 기업. 이 기업은 외상 매출이나 유가증권 평가 이익 등이 과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PER은 낮은데 PCR이 높으면 현금 흐름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현금 흐름이 많다면 외상 매출이나 유가증권 평가 이익 등이 과다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문제하고 그냥 하나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PSR. 매출액 나누기 발행 주식수 SPS. 그래서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가를. 자, 이 PSR은 언제 많이 쓰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분모가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업이 늘 이익이 납니까? 적자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적자 기업이라든지 성숙 기업. 그래서 막 그 블루오션 시장에서 어떤 그 대량 그죠? 공급 이런 걸로 어떤 성숙 기업 더 이상 뭐 성장 막 이렇게 하는 기업이 아니야.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막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안 나. 뭐 이런 성숙 기업들. 아니면 이제 벤처 기업들 처음부터 투자 대비 이익 막 나나요? 아니다. 그죠? 처음에는 갖다 꼬라 박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 PER을 적용한다? 안 맞겠죠, 당연히. 안 맞아. 그럴 때 이제 우리 근데 그런 기업들이라도 매출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액. 그죠? 매출액은 있으니까. 그리고 매출액이라는 것은 사실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우리 이제 뭐 회계 분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막 장난치는 거, 재무제표 장난치는 거, 분식 회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매출액을
뻥튀기는 사실 힘들어. 그러니까 매출액을 손대기는 힘들어. 매출이 그 출발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다 더 좀 뭐죠? 이런 것들이 좀 신뢰성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비교할 때. 그래서 보안 지표다. PER 보안 지표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배당 관련 지표 3개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거예요. 주가로 나눈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기업을 10만 원 주고 샀는데 요번에 배당을 1,000원 준단다. 그럼 10만 원 분의 1,000원이니까 1%겠다. 그죠? 1%.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1%고, 그냥 배당률이라는 것은 주당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거예요. 액면가. 우리 발행할 때 그 주식 겉면에 적혀 있는 뭐 500원이면 500원, 그죠? 1,000원이면 1,000원. 이거 액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액면가로 나눈 거.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죠? 배당률.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은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현금 배당금 나누기 단기순이익.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제가 사내유보 또는 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중에 배당한 금액이니까, 그죠? 배당.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뭐 100억인데 배당을 30억 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은 30%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사내유보는 사내유보율을 소문자 F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1-F가 배당 성향이잖아요. 30%면 F는 70%다, 그죠? 배당 성향은 70%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배당 성향. 그래서 말들이 좀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율 분석의 유용성과 한계 한번 생각해 보면, 유용성, 재무제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죠. 거의 공짜죠.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상장 기업들은 다 공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짜입니다. 거의 공짜.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고, 재무 비율은 계산이 용이하다. 쉽잖아요, 그죠? 사실 그 숫자만 딱딱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해서 비교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수익성, 성장성, 뭐 활동성, 뭐 이렇게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비율 분석을 실시하여 정밀 분석을 위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한계는 뭐냐면, 자, 동일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 규모, 생산 제품의 종류, 경영 상황이 서로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 좀 안 맞을 수 있더라는 거고, 비율 분석에 사용되는 재무제표상의 수치는 과거의 자료더라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죠? 과거의 자료지. 현금흐름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죠? 그래서 과거의 자료더라. 그래서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질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기업마다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다르더라. 회계 처리 방법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 간의 비교가 또 힘들더라.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함께 사용할 때, 우리 그 활용성 지표 같은 경우에, 그죠? 매출액 나누기 뭐 총자산이다. 총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있는데, 이 두 개가 시간적 차이. 이것은 일정 그 플로우의 개념이고, 총자산은 스팟의 개념이고, 그죠?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 요런 이제 한계점들이 좀 존재는 하더라라는 거죠. 한계점이 존재는 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내용이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도 이제 계속 이제 배우고 있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기본적 분석도 내재 가치가 일단 다양하다라는 건 투자자마다 다른 견해.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이론을 들며 가지고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10,000원이야라고 했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근데 시장 참가자들은 근데 그건 9,000원인데, 그럼 사실 9,000원인 거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마다 다른 견해, 즉 내재 가치는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 한계 첫 번째. 두 번째, 내재 가치의 적정성 문제. 방금 이야기했던 다양한 회계 처리 기준이 존재하고 있더라. 그리고 분석 시간이 길다는 문제. 분석하는 동안 새로운 정보가 출현하는 등 신속한 평가가 어렵더라. 이렇게 막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거 나오고 다른 거 나오고, 이런 기본적 분석의 한계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가치 평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든이라는 사람이 만든 배당 평가 모형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냐면 이 출발은 내가 어디에 내가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어떤
자산을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나는 여기서 10%의 수익이 났어. 10% 수익이 났어. 그럼 얼마 받은 거예요? 1,000원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내가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하니까 1,000원을 받겠더라는 거죠. 1,000원을 받겠더라. 근데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10%더라. 그러면 나는 얼마 주고 사면 적정하냐고 했을 때 내려온 거니까, 그죠? 10,000원을 주고 사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뭘로 보겠다? 이익이 아니라 배당으로 봤어요. 배당으로. 고든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배당 평가 모형입니다. 배당 평가 모형. 그래서 제로 성장. 어떤 회사가 성장이란 건 없다라고 봤을 때, 배당 금액이 커진다든가 그런 게 없다라고 봤을 때, 이 회사는 그냥 영원히 배당이 100원이야. 배당이 100원이야. 라고 하면, 근데 나는 요구하는 수익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 뭐 요구하는 수익률이 10%야. 라면 얼마 주고 사면 돼? 1,000원 주고 사면 된단 말이죠. 제로 성장이 없을 때. 제로 성장은 배당 나누기 뭐예요? 요구 수익률 K라고 표현할게요. 요구 수익률. 소문자 K입니다. B 나누기 K. 제로 성장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성장 모형은 이제 가정하는 거죠. 성장. 그 기업이 매년 일정 비율로 G라는 비율만큼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배당도 G만큼 계속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커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가 이제 이게 식이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 등비수열로 어쨌든 결론적인 식, 뭐 유도는 필요 없고 결론식은 이거거든요. 결론식은 등비수열로 정리하면 주가 P는 이제 차기 배당입니다. 차기 배당.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배당 나누기 K-G, 즉 요구 수익률 빼기 이제 성장률인 거죠. 배당 성장률. G는 배당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성장률. 이렇게. 그러니까 차기 배당이니까 지금 배당보다 배당은 커질 거잖아요. 내년은 얼만큼? 배당 성장률만큼 커질 거니까 D0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고든의 항상 성장 모형입니다. 정률 성장 모형입니다. 근데 이 식을 좀 바꾸면 P는 D1 K-G, 이 식을 바꾸면 요거랑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왜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K만 남기고 넘기면, G를 넘기면 K는 B 나누기 P 플러스 G가 되는 거죠. 얘가 넘어가면.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K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에서 유도하면 K 값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를 구하라고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대 수익률 K를 구하라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이 식은 몰라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 우리 앞에서 용어 배웠죠. 배당 수익률. 배당을 주가로 나눈 거. 배당을 주가로 나눴잖아요. 그죠? 더하기 배당 성장률이다. 기대 수익률.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과 성장률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를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은 그러면 그냥 얼마를 원하는데 나는 주식에 투자하면 30% 100%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식 가치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요구 수익률 K는 우리가 이제 그 CAPM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에서 증권시장선이라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되더라. 이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이제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더라.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숙지해 두세요. 이 식. 아니면 이건 계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계산 문제 아니면은 변수와 주가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즉 여러분들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분모가 커진 거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K가 증가할수록 주가는 떨어지겠죠.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다음에 G 값이 커지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분모에서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죠? 다음에 배당이 높아지면 배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주가도 커지겠죠.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회사가 성장하고 배당을 많이 주면 주식 가격 비싸지겠지. 그죠?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내가 싸게 사야 되잖아요. 내가 큰 수익을 얻으려면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내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요 변수와 주가와의 관계 이렇게 물어보든가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를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때 이제 첫 번째 배당 평가 모형이었고 두 번째가 상대가치 평가 모형으로 이제 우리가 PR 같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R은 왜 P 나누기 EPS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P는 PR 곱하기 EPS. 요거는 어디 있어요? 요거는 영업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보고 요것만 구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낼 건데 요건 어떻게 구해내느냐? 뭐 가장 쉬운 게 과거 수년간의 평균 PR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종산업 안에서 그러니까 동종산업의 어떤 평균 PER을 구할 수도 있고 나랑 유사한 회사의 어떤 장기간의 PER을 평균 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해가지고 P값을 계산해내자라는 게 이제 주가 배수 모형, 즉 상대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외에는 뭐 그 설명은 됐고 그래서 주가를 그렇게 계산해내자. 근데 참고로 PER은 이제 P 나누기 이제 E1 결국 E1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식을 변형해 보면 P라는 것이 D1의 K-G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E1으로 나누기 전에 E1으로 나누기 전에 D라는 것이 결국 E라는 것이 E 곱하기 1-F 산의 유보율 아니 그러니까 배당 성향 이게 D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1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G인 거죠. P는.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이건 나누기 전에 이 식을 다시 고쳐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익은 배당 성향 곱하면 D1이니까. 그죠? 그래서 E1인 거죠. 그러면 양변에 E1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없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남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계산 문제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변수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PER을 결정하는 요인. 그래서 요구 수익률과는 당연히 반비례겠죠. K 값이 커지면 PER 값은 작아지니까. 그죠? 반비례. 다음에 G는 여기 밑에 G 값이 커지면 당연히 PER 값도 커진다. 그죠? 다음에 요거 기대 배당 성향. 배당 성향과는 역시 비례. 분자가 커지면 PER 값도 커지니까. 자, 요거 요 문장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 계산 문제도 뭐 나온 적은 있어요. 기대 배당 성향이 30%, 요구 수익률 10%, 기대 성장률이 5%일 경우 이 주식의 기대 주가 수익 비율은 얼마인가? PER 값은 얼마인가? 딱 기대값이니까 PER 값은. 그럼 바로 이게 기억나면 바로 푸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뭐 못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대 배당 성향 0.3 나누기 요구 수익률 10%. 다음에 기대 성장률 0.05. 그러니까 30 나누기 6이다. 그죠? 이 기업의 기대 주가 수익 비율은 6이다라는 거죠. 6.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이 그것만 주가 수익 비율만 있는 건 아니죠. 주당 순자산 비율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요 BPS니까 요렇게 PBR 곱하기 BPS. 요거는 뭐 어차피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순자산 재무 상태표 있을 거고 PBR만 역시 마찬가지. 그죠? 뭐 평균, 그러니까 과거 평균 아니면 동종산업 평균, 경쟁기업 평균 뭐 그런 것들 쓰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주 한 주에 기속되는 주당 순자산 가치, 즉 장부 가치가 실질적 가치, 즉 주가, 그죠? 실질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게 되면 사실 PBR은 1이 돼야 되죠. PBR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1이 안 돼. 일반적으로 1이 안 돼. 왜 1이 안 되느냐? 요것도 가끔 시험에 옛날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PBR은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만큼 실제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두 개 똑같으니까 나누면 사실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가치 하면 1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 회사에 가진 자산만큼 주가가 반영되지 않더라. 일반적으로 더 큰 게 1보다 큰 게 이제 되겠죠. 왜 그러냐? 아니면 1보다 작은 애들도 있고 그건 저평가 받는 애들이죠.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시가성의 차이더라. 주가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우리가 향후 주가 예상해서 이런 예상에서 결정되는데 반해서 주당 순자산 가치는 과거지향적이더라. 과거의 값, 우리 과거 자료잖아요. 과거 자료를 지금 갖다 쓰는 거니까. 다음에 집합성의 차이. 그래서 주가는 기업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어떤 데이터라면 주당 순자산은 자산들, 부채들 이렇게 다 고려해가지고 수많은 개별 자산과 부채 그냥 단순 합이더라는 거죠. 단순 합. 그다음에 자산 부채 인식 기준 차이. 그래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은 일정한 회계 관습에 의해서 제약을 받더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더라. 요 내용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PBR은 이렇게 또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식을 이제 그 분리해 보면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그다음에 매출액 나누기 총자본, 총자본 나누기 자기자본. 그러니까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곱하기 PR이 돼요. PBR은 이게 식을 유도해 보면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PBR은 매출액 순이익률, 즉 마진. 그다음에 매출액 나누기 총자본, 활동성 지표잖아요. 활동성, 그죠? 매출액 회전율, 총자본 회전율. 그다음에 총자본 나누기 자기자본인데 이게 역수죠. 그러니까 총자본분의 자기자본은 자기자본 비율인데 이건 이제 반대로 돼 있어서 부채를 해버리지. 그리고 PER, 기업의 수익 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지표더라. 즉 기업의 청산 가치를 추정할 때 유용한 보통주 평가 방식이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으니까 PER 값 안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기업을 청산할 때 청산 가치를 추정할 때 유용한 보통주 평가 방식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미래의 수익 발생 능력을 반영하지는 못해. 미래 수익 발생 능력. 그래서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 평가 기준으로는 제약이 있더라. 이 방식은. 그리고 또 자산 가치는 단순한 개별 자산의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원천적 수익력을 평가하기는 또 어렵더라라는 거죠. 원천적. 그러니까 요거에 유용하고 요렇게는 어렵더라. 이 문장들 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요것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PSR은 어디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PER의 보완 지표라 그랬었다 그죠? 그래서 신생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 적자 기업.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나기가 어려운 기업. 그죠? 그래서 그런 주가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임의로 조정이 어렵고 PSR은 PER만큼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치 평가했을 때 신뢰성이 높더라.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보이죠? EV 나누기 에비타. 그래서 요거 감가상각이 고려된 영업이익이다, 그죠? 어쨌든 EV 나누기 에비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EV 기업의 전체 가치라고 합니다. 기업의 전체 가치. 왜 전체 가치라고 하느냐? 자,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입금. 그래서 시가총액, 주주가치, 수차입금, 채권자 가치. 둘 다 합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 더하기 타인 자본이니까 기업의 전체 가치 되는 거죠. 분자가. 그래서 EV 값을 뭘로 나누었다? 에비타, 즉 영업이익 더하기 유무형 자산의 상각비, 유무형 자산 상각비를 더한 걸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나누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괜히, 그리고 책에서도 조금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시험에 뭐 나오지도 않을 거 설명드리면 마음이고, 그죠? 요 식 알아두시고요. 식 알아두시고. 자,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걸 활용하느냐, 주가를. 자, 유사기업에 요게 있을 겁니다. EV 나누기 에비타 값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유사기업에 EV 나누기 에비타 값이 있으면 그 값에다가 해당 기업의 에비타를 곱하는 거지. 요거는 왜? 그 손익계산서에 있을 거니까. 그죠? 요 값을 곱하면 EV 값만 남는다. 그죠? 우리 회사의 EV 값만 남아. 자, 그러면 EV 값이 나오니까 이거는 근데 주주가치 더하기 채권자 가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순차입금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은 뭐만 남아? 주주가치만 남겠지. 즉 시가총액만 남겠지. 시가총액만. 그러면 이제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눠주면 그 기업의 한 주 가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값을 통해서 또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기업의 자본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죠? 자본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이용하는 PER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당기순이익을 이용하는 PER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추정 방법이 단순,
지금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뭐 전문가들은 별거 없는가 봐요. 추정 방법이 단순하고 분석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고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서 공시 정보로서 유용성이 높답니다. 자, 이렇게 문장 체크해 놓으시면 우리 이제 기본적 분석 내용도 다 살펴본 게 되겠습니다.